여러분, 차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점이나 혹은 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지 저항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항이 없죠. 저는 이럴 때 주로 이런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저점 고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이버전스만 알면 우리가 저점 고점을 다 찾아내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냐? 네, 없습니다. 제가 38,456명의 사람들을 분석해본 결과 다이버전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사람들의 90%는 돈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정말로 의미 있는 신호인지 혹은 가짜 신호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평생 다이버전스에 속아서 돈을 잃을 거고요.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 도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지난 비트코인의 고점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브리핑은요, 제가 30일 챌린지를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점 공유방인데요. 당시에 테더 도미넌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살짝 깼었죠. 이러면서 RSI는 상승을 하는 흔히 말하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줬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파의 임펄스 파동을 그리면서 여기 보이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는 RSI가 내려가면서 이런 다이버전스를 그려주는 모습을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렇게 찜찜한 구석이 많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고점을 넘어가지고 너무 기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후에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포지션을 잡았었고, 이후 계속 나는 어떻게 잡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 이렇게 매매를 수익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에서 모두 다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이버전스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게 됐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다양한 관점들을 같이 봤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코인이 상승할 때 숏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이버전스를 정말 잘 활용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완전히 개사기 지표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이버전스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사기 지표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가격과 보조 지표, 여기서는 RSI죠. 이런 보조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는데 RSI의 고점은 어땠죠? 고점이 오히려 낮아졌죠. 이런 경우가 뭐예요? 이렇게 분명히 가격은 상승하는데 RSI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결국 불일치가 일어나죠. 이러면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시장 내부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격과 매수 매도세의 불일치를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이버전스는 그 자체로는 강력한 매매 신호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단편적인 사례를 보고 지금 다이버전스네?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숏을 쳐야지. 혹은 이렇게 아래 저점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저점이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말 위험한 접근법이 될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시장이 현재 위치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경고음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 방향을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챗 GPT에 다이버전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총 3가지 유형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강세 다이버전스, 즉 불리시 다이버전스, 저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격은 더 저점을 낮췄지만 RSI는 오히려 저점을 높였어요. 이 말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종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약세 다이버전스, 영어로는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저는 주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은 고점을 높였지만 RSI는 고점이 낮아졌고 여기서는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상승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힘을 잃고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형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히든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히든 다이버전스는요, 기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즉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이 징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히든 다이버전스를 크게 사용을 할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과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과장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밑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저는 다이버전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부적인 분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핵심은요, 가격과 RSI 보조지표의 불일치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이버전스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요, 여기 캔들 차트가 아니라 라인 차트로 바꿔보게 되면은 조금 더 패턴을 눈에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이버전스는요, 사실 종종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 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조금 반등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또 그대로 다시 두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다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요. 다이버전스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식의 형태도 자주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무턱대고 매수 진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여기쯤에서 이제 적절하게 입절을 했으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내가 추세 반전이라 생각하고 계속 가지아를 외쳤다면은 지금쯤 세게 물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심할 때는 4연속, 5연속 다이버전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다이버전스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해봤었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추세 반전이라는 진리, 즉 시그널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징후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장기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요, 다이버전스가 뜬다 하더라도 약간의 반등 정도로만 그치고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회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강한 상승장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다 하더라도 그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승을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항상 보조, 신호 정도로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다이버전스를 단독으로 매매 신호로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일 뿐이에요. 다른 창들과 겹쳐질 때, 다른 근거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다이버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보면 좋을 분석법 첫 번째는 바로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2, 3, 4, 이 파동 있죠. 이거를 다이버전스와 함께 하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여기서 파동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5파동이 만들어질 때 보통은 3파와 5파 이 사이에서 RSI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1, 2, 3, 4, 5파가 되게 되면은 3파, 5파 사이에 고점이 높아지면서 RSI 저점은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다이버전스 하나만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파동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런 식의 조정파동, 즉 조정 혹은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근거가 이 파동 하나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조정 혹은 추세 전환 근거 하나, 그리고 다이버전스까지 2개, 이렇게 근거를 중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8월 15일 날 고점을 분석을 할 때 여기를 1파로 잡고 1, 2,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때 4파 조정이 이때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긴 했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고점은 높아지면서 다이버전스도 걸렸고 5파동이 완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ABC의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추세 전환, 즉 하락 신호가 되든 완전히 하락으로의 반전이든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든 간에 하락은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죠? 비트코인이 또다시 올타임 하이를 갱신했어. 그래서 또다시 추세를 넘었다. 그러면 가자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겪었던 걸 기억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오파동을 분석을 하셨다면 적어도 여기서 신규 매수는 안 했을 거고 최소한 위험은 벗어날 수 있었겠죠.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때 같이 보면 좋을 분석 두 번째는 바로 캔들 패턴이에요. 우리가 파동을 얘기했으면 사실 이 패턴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웨지 패턴인데요. 우리는 웨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웨지 패턴에서는 결국 끝이 어떻죠?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락으로 끝을 맺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웨지 패턴에서 마지막 여기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RSI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지 이거를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냥 비단 이런 식으로 고점만 확인을 하고 RSI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패턴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이런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전형적인 웨지 패턴에 의한 다이버전스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2021년도 불장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이 높아졌지만 RSI는 낮아졌죠. 즉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버전스 단독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대로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웨지 패턴을 같이 보게 되면 이번 패턴 여기서 수렴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웨지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더블 바텀 혹은 더블 탑 패턴에서도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과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장된 다이버전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바텀을 그려고 있지만 RSI는 확 줄어드는 게 볼 수가 있죠. 즉 가격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 바텀을 만든 상태인데 더블 바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RSI까지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즉 더블 바텀과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 두 개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이후 이 반등 부분을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과 그 다음에 차트 패턴들과 함께 다이버전스를 보게 되면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기법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시간 프레임이 높을수록 신뢰도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봉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가 1시간봉에서 발생한 다이버전스보다는 그 신뢰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본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평균값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말을 다시 해석해보자면 높은 시간 프레임일수록 우리가 거래량이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표본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이즈 그리고 예시가 적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간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더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시간 프레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캔들 하나가 일주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떠 있는데 이게 컨펌이 돼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시간 텀을 줄이면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긴 호흡을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센스를 한번 끌어올려 보자면, 주봉이나 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주봉이나 일봉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4시간 봉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4시간 봉 등으로 한 단계 낮은 시간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확인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높은 시간에서 낮은 시간 프레임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것을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탑다운을 통해서 동일한 신호를 찾을 수 있다면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바로 발견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 즉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추구하는 이 트레이딩 철학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최대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먹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지향하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시그널이 떠있고 내가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었듯이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신호의 정확성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다이버전스는 우리에게 고점 혹은 저점에서의 경고를 울려주는 경고음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음이 울렸다고 해서 곧장 바로 반대 방향으로 매매에 들어가기보다는, 경고음이 떴네? 그렇다면 나는 리스크를 줄여야겠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자 하고 고점 뚫었다라고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바로 저는 모든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의 물량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면서 점차 관망 상태로 들어가는 액션을 취할 거예요. 신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이미 확보를 해두고 있겠죠. 이런 시장의 대추세 속에서 약간 조정을 준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밑에서 차라리 더 물량을 잡는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시장은 지금 상승장에 있고 대추세는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장에서 잘못 역추세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출현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의 비중을 줄이고 내 진입가에 스탑로스 세팅을 해준다면 최소한 내가 손실을 보는 리스크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전략을 추구를 하는 편이고 앞으로도 쭉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리스크 관리의 안전장치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언제나 단순한 신호 단 한 가지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결과가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합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는 것일 겁니다. 트레이딩은요,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A라는 가능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B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플랜 A, B를 생각해두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조금은 더 편안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이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봤다고 해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신고점을 찍으면 모두가 환호를 하면서 가자를 외치지, 그 상태에서 반대 방향을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30일 챌린지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일 챌린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자세히,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하면서 제 노하우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30분씩 실제 거래를 위한 스케치를 짜는 것부터 차트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실제 거래까지 연습을 모두 해보실 수 있고요. 저는 4년째 이 트레이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하루하루 교육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던져줄 것이고 단계별로 그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30일 챌린지에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트레이딩 기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